저희가 이제 이 첫 번째 연구소의 주제로 삼은 것은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한국인의 죽음 인식 그래갖고 조사한 논문이 몇 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이 되게 일회로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각당복지재단 죽음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10개월 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건 사람들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아마 바뀔 겁니다. 아까 정우성 교수님의 발표에서 나왔듯이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10만 명당 자살 숫자가 10명 수준으로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인의 자살 숫자가 30명으로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노인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추적 조사해 나가서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연구의 어떤 지표를 제공하는 것도 제 연구소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사를 위해서 먼저 문헌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련된 세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서부터 그 다음에 교육자, 그 다음에 일반인들 해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FGI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 15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델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고 약 200여 개의 문항을 저희가 RNR 리서치 앤 리서치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전국 단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요인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9개 유형으로 요인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구의 처음 시작이고 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갈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또 조성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9개 이제 인덱스를 일단 1차 개발을 했는데요. 그 이외에 죽음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사전 연명 의료 의학이라든지 죽음 교육이라든지 애도 상담이라든지 죽음과 관련된 여러 준비들 이런 질문도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조성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연구는 조성인 교수님이 주 연구자가 되시고 저와 오혜련 회장님이 세 사람이 같이 연구를 봄에 시작해서 이제 연구가 끝나서 오늘 저희가 창립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구 계획을 말씀드렸고 이제 조성인 교수님 나오셔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성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양윤 교수님께서 제가 주 연구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주 연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사장님 지원해 주셔서 연구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연구의 전체 기획부터 사실은 세부 문항을 보는 것까지 여기 오혜련 회장님하고 양윤 교수님하고 저하고 다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연구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분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뭐냐에 대한 처음에 고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죽음의 인식을 무엇으로 볼지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헌들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문헌들을 갖고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실제로 전문가분들을 뵙는 걸로 또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갔고요. 그것들 갖고 또 실증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시작하면서 그냥 앞에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 조금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 저희는 저 앞에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정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인생을 우리가 하나의 과정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들을 추구해 가거든요. 추구해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여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죽음이 과연 하나의 순간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죽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인터뷰할 때 만났던 분 중에, FG에서 만났던 분 중에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경험되어진 어떤 사건, 단편적인 사건으로 봤는데요. 과연 그런가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근데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쨌든 많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성장부터 시작해서 의료기술의 발달까지 사실은 삶의 질이 점점 높아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사는 문제들을 조금씩 더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저는 그것이 욕구의 수준이 되게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려고 하면 그건 죽음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그건 죽음의 현상하고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꼭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관련된 대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죽음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율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와닿는 지표가 저한테는 1990년과 2050년을 비교하는 지표인데요. 1990년에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데 근로자 몇 명이 부양하면 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로자 1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면 크게 문제없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1990년대가 제일 낮은 저희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노인하고 근로자하고 생활 수준을 그냥 단순하게 맞춘다고 생각해보면 내 소득의 한 7% 정도만 노인을 부양하는데 우리가 투자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근로자 1.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노인하고 나의 생활 수준을 다 똑같이 맞춘다. 앞에 전제라고 맞추면 내 소득의 40%를 노인 부양에만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고령화 현상이 되게 심화되거든요. 노인의 비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은 노인의 수에 대한 절대적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들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화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각복지재단을 비롯해서요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요. 그것도 해서 사전연명, 의양서 운동과 같은 형태들로 그러면 죽음을 하나의 순간이 아니고 그것들 좀 과정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럼 충분한 문제를 해결했는가라는 걸 보면 제가 두 가지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 안 해주셨던 것처럼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사실 여러 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는 되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좋은 사회 속에 사람들이 행복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슈도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론 사회가 변하지만 사람이 좀 더 안정적이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자살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죠. 옛날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산다고 하셨거든요. 웬만하면 산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한국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요. 한국의 자살률이. 근데 이 2배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은데 하루에 40명 정도가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죽음의 이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죽음의 이슈하고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에 1인 가구 증가부터 시작해서 호르몬들 대표적으로 포함해서요, 무연고, 그 다음에 고독사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고독사와 관련된 이슈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인 가구 연구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망한 이후에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슈에 대해 제일 고민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성들을 얘기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우리나라는 잘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역량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한 번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최소한 20년, 30년 걸리는 거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적용하고 그것들을 응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령화 현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는 150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걸 우리는 물리적으로 26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록까지 깼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인인구가 7%가 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14%가 되는 고령사회,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가 되면 노인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하는 하나의 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가 되면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20%가 넘으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림이 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경험하기 전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18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7%에서 10%. 네, 대한민국은 항상 역사를 새롭게 씁니다. 1년 땡겼습니다. 네, 되게 슬픈 얘기죠. 왜냐면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져갖고 7%에서 14%가 되는데 원래 예측하기로는 2018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땡겨서 2017년도가 됐고요. 그 다음 14%에서 20%가 되는데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이것도 1년 땡겼습니다. 2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들이 150년, 어떤 나라?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가 150년 동안 준비할 걸 우리는 최소한 25년 안에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복지와 관련된 요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공공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들로 복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되게 좋은 사회고 역량 있는 사회지만 과연 이 구성원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져있는 요소가 뭐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거고, 그것이 또 하나가 죽음에 대한 이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공은 앞으로 복지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근데 과연 공공이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민간은 무엇을 해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연명의료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죠, 이미. 그리고 시행하고 있고,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수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회과학자에게 물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증거가 없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회복지에서 아주 많은 예산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을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회복지에서 항상 사회적 책임성을 얘기하는데 사회적 책임성을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성은 내게 아닌 거를 맡긴 사람의 목적에 쓰는 게 사회적 책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조금 잘 해야 됩니다. 제도도 잘 만들어야 되고 운영도 잘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객관적인 증거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국가가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의 문제들을 조금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150년 동안 준비할 거 우리는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요. 빨리 직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도가 과연 아이들한테 적합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고민하면서 되게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가다 보니까 간과하는 것도 있죠. 그것들을 간극을 좀 채워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돼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데이터, 결정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끔 데이터가 부족하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충실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 또는 이제 노인복지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 죽음 관련돼서 어떤 조사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죽음과 관련돼서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구축해 가려고 하지만 기존에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죽음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 실태 조사입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3년 단위에서 2020년 5차 조사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영역 중에 2020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4가지 정문도의 질문들을 노인 실태 조사에서, 이게 어쨌든 국가 정책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데이터니까요.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4가지 질문으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죽음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 설명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제한적이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는 아시는 것처럼 노인 실태 조사다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이슈만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죽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 노인과 관련된 이슈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른 영역들을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완할 필요성들을 저희가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웰다잉과 관련된 전국민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고 1차 조사를 통해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웰다잉이 뭐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만든 연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도구들은 저희가 사회적인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 안에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갖고 있는 제한점들을 보시는 것처럼 40대 이상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청장년이 갖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관련된 것들을 다루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아직은 쌓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정문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지표인데요. OECD 국가들의 죽음의 질이라는 형태들로 만들고 있는 지표입니다. EIU에서 만들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건 이제 OECD 국가의 30개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는 40개 국가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라고 하면서. 근데 죽음이라는 게 의료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그것 외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과연 포함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그러면 연구를 어디가 가장 많이 했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적극적으로 생사학이라는 학문들을 만들고 융합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정보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보니까 연구 논문이 거의 170편 나왔더라고요. 이 연구소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연구소가 되게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다학문적인 접근들을 하는데요. 이 다학문적인 접근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된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 걸로 제가 이제 보입니다. 이 연구소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근데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으셨는데요. 사실은 정문 선생님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로 가족이나 청소년 쪽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국가가 모아놓은 데이터 중에 2020년도부터 이후의 데이터가 사실은 거의 다 망가져 있는 형태입니다. 무슨 형태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보면요. 2020년이 되면 학교 폭력이 2019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 문제가 해결됐나라고 생각해보면 애들이 학교를 안 갔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 사회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실제로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이제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극복해야 될 필요성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 복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삶과 죽음 연구소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그리고 한국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데이터들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전 연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충분하게 모으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 우리가 다면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다면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시작해봐야 될 필요성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연구에 제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면적 조사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봐야 될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다 조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설문 문항 안에 약 220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0문항을 설문지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설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설문지를 받으셨는데 약 10페이지 정도의 설문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마 다 가실 겁니다. 네. 네. 10페이지짜리 설문지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무한대로 데이터를 늘리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특성들을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다면적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각당 복지단이 이제 계획하시는 것처럼 최소 10년 이상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기적인 조사를 해갈 겁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들 좀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사회 변화가 나타나면 정책을 바꿔야 되고 개입 방향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현상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해해보고 객관적인 형태들로 그것들을 좀 이해해봐서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연구소에서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연구소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지면서 연구가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또 하나 이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목적을 갖고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의 방향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인의 죽음 인식이 무엇인가 죽음 인식이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인식과 관련된 다면적인 특성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특성들 안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죽음 인식과 관련된 개념 이해, 그 다음에 개념을 만드는 것들, 주요 현상들을 고려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초기 문항들을 구성했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요소별로 필요성하고 조사 도구들을 보완했습니다. 조사 도구의 보완은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을 측정할 때 50문항짜리가 되어 있으면 그 50문항을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220문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50문항을 포함하면 데이터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들로 와서 문항은 줄이되 그 현상을 포함할 수 있는 형태들로 도구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NR에 의뢰를 해서 전국 단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념 정립 및 구조화 단계를 첫 번째 거쳤고요. 두 번째는 초기 문항을 구성하고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립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검토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잘 연구해 주셨던 선행 연구들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해결될 수 없는 지금의 모습들은 3개의 집단,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15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F자일을 통해서 관련된 것들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초기에 구성된 문항들을 14명의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이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본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케이스를 조사를 했고요. RNR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연구소가 직접 아름아름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현상을,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파악하기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제가 아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패널을 구축하고 있는 RNR에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모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령과 그 다음에 지역과 성별을 고려해서 전국 단위 부표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했고요. 그 결과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 어떤 변수가 들어있는가는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리면서 다시 보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6가지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특성들을 조금 저희가 좀 다면적으로 봐야겠다. 어쨌든 이게 죽음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인데요. 사실은 가능한 현상을, 이 영역이 제일 중요해서 가능한 현상을 좀 다 포함하려고 문항을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구들은 이것들을 실제로 활용 가능한 형태들로 축약형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 준비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관련된 변수를 포함시켰고, 죽음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죽음의 관여, 그 다음에 웰다잉, 자살 생각, 그 다음에 죽음을 실제로 관련돼서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 관련된 애도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죽음 관련된 특성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영성과 내세에 대한 인식, 그래서 영적 안정감하고 내세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죽음과 관련해서 장래 재래와 관련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래 재래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히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인식을 파악하는 것들을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선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희망, 그러니까 그것들을 작성할 희망을 표현하는 태도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들을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죽음 교육과 관련해서도 죽음 교육과 관련된 인식,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 간의 연결성을 좀 봐야 돼서요. 기본적으로 개인 심리적 특성에서 자아 존중감, 특히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자아 통합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삶의 만족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을 했고, 사회관계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지지. 그래서 사회적 지지는 크게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동료에 대한 지지,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지지라는 형태들로 사회적 지지를 다 포함하는 문항들을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사회적 특성들을 연구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설명드릴 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인데요. 결국은 그 인식들이 궁극적으로 그 현상에 대한 태도들을 만들어가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총 9개 정도의 유형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내세 기대형이라는 형태들로 일단 명명을 해봤는데요. 이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러한 이 영역에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어떤 특성이냐면 종교적인 신념을 기반으로 해서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죽음을 바라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기 영역이 하나가 하나의 요소들로 점수를 분포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완성 기대형입니다. 완성 기대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그냥 과정이 아니고 내 삶을 완성해가는 마지막 단계로서 삶을 인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완성 기대형도 하나의 형태들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금 공포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서 죽음이라는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는 형태도, 회피형의 형태들로 저희가 하나의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상실형인데요. 상실은 뭐냐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상실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상실을 중심으로 죽음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죽음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사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형태들로 죽음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형태들도 하나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고민이 됐던 유형인데요. 현재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죽음이 하나의 탈출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살과 관련된 이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무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제가 관련이 너무 깊은데요. 한국인은 특히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보지 못하고요. 나 죽은 다음에 가족은 어떡하지?에 대한 죽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아팠을 때 내가 죽음의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고생하면 어떡하지로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그 요소를 명령할까 하다가 타인 지향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은 순리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의 삶의 그냥 과정으로서 그냥 인식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하나의 그냥 어쨌든 누구나 거쳐야 되는 단계로서 인식하는 형태까지 순리형의 7가지 요소들을 봤고요. 이런 형태의 인식들을 갖고서 어떤 형태들이 뒤에 분석 결과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제가 어쨌든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로 갈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갈 거기 때문에 그냥 분포를 약간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특별하게 뭐 의미가 부여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사회적인 특성들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분포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들로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남녀 성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성이 조금 더 적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주지는 아무래도 인구 분포 때문에 서울과 경기, 그 다음에 경기하고 서울이 어쨌든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는 50대하고 40대가 상대적인 비율로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58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무교인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4%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개신교인 분들이 20%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약간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대졸자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조사 방식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패널에 구축되는 분들이 고학력을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좀 있다는 것들도 저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좀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구 소득에서는 상대적으로 200에서 3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인 분들이 가장 많았고, 혼인 상태에서는 기혼이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가구원 수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3명인 분들이 가장 많은 형태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인구 분포를 갖고서 저희가 분석을 조금 해봤고요.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릴 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딱 어느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9개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순리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그냥 이해하는 형태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국 사람의 특성이죠. 이게 타인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들이 나에 대한 이해로 되어지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죽음의 과정에서의 가족의 어려움과 관련된 걸로 이해되는 것들이 저희가 데이터에서 볼 수 있었던,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실증적으로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무의미형이나 상실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해 갈 건가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면서 살펴봐야겠지만, 죽음에 있어서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적인 개입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한번 인식해보는 그 주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삶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죽음과 관련된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고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을 고려하면 지금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죽음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지금 삶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수용성을 좀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제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 준비와 관련된 건데요. 죽음 준비와 관련된 것도 이제 저희가 물리적 준비, 심리적 준비, 사후 준비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좀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건 물리적 준비하고 심리적 준비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준비가 무엇일까라고 묻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물리적 준비는 이런 겁니다. 재산이나 유언장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심리적 준비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 유언장을 처리하는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관계보다 앞서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가족이나 그 안에 관계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지수여서 관련된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관심과 수용인데요. 실제로 관심을 상대로 관심에 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조금 낮거든요. 물론 보통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겠다. 아까 말씀대로 죽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자살 생각인데,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일단 보통 이상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공포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아마 조사되는 시점이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참사와 관련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자살 생각인데, 자살 생각 보시면 2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점 척도에서 2점 미만이니까 낮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자살 생각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대상자 중에 1000명 중에 200명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습니다. 근데 이 자살 생각 안에 척도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자살을 시도해봤는지, 계획해봤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생각해봤는지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더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살 생각은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점수로 보면은 불안이나 이런 거에 되게 낮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 중에 20%는 실제로 보통 이상의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관련된 경험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죽음 관련된 경험을 크게 4가지 요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가족과 지인이라는 요소로 구분해봤고요. 하나는 사별을 경험했는데, 자살로 인한 사별과 그렇지 않은 죽음, 사별의 요소에 있어서 4가지 유형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족과 자살 이외의 사별을 한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가족과 자살로 인해서 사별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지인의 자살 이외의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그 다음에 지인의 자살 경험해 본 사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안에서도 상당히 저는 되게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의 자살을 경험해 본 비율이 10%가 됩니다. 전체 중에.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인의 자살을 경험해 본 경우도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이 요소들을 조금 보면서, 그러면 저렇게 자살 또는 다른 요소들로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애도 상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62명이 관련된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중에 애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내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냥 나 혼자 극복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애도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상담을 어떻게 제도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제가 이제 상담 관련된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메일은 최근에 있었던 참사 때문에 상담 수요가 늘어나는데 상담자로 신청해 달라는 메일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상담 제도가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일명 국가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상담은 청소년 상담사 외에는 없거든요. 청소년 상담사는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이라는 어쨌든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되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수를 보면서 특히 최근의 사건들도 보면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왜냐하면 지금 혹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 등록 사이트에 가서 상담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자격증이 한 8,000개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상담이 활성화돼서 8,000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수는 사실은 되게 제도화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자격일 수도 있다는 것도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지에 대한 것도 조금 저는 이 시점에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개의 좀 대안들이 갖고서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좀 저희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도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가를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삶의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실에 의한 고통, 그 다음에 충격과 혼란을 경험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아마 죽음이 애도의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보시는 것처럼 충격과 혼란이라는 게 가장 높습니다. 아마 애도 상담이 필요했던 이유도 이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도 상담, 특히 이제 이런 어쨌든 어려움, 사별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데요. 죽음은 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될 필요성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세와 관련된 건데요. 영성과 내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영성은 꼭 종교적 영성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성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부분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도 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영적 안정감을 보면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기대나 존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냥 이거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또는 또 의학적인 요소 외에 죽음과 관련돼서 여러 요소가 있지만 신학적인 부분 또는 종교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와 제례에 대한 인식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형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익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례와 제례 아마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갑자기 계좌번호가 오고 막 이러실 겁니다. 네. 옛날에 다 참석을 하는 게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형식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요. 보통 이하는 무슨 의미냐면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보통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의 변화일 뿐만 아니고 가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과 관련해서는 장례와 제례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제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연명 의료 의학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요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한 63%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사전연명 의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실제로 작성하신 분들을 보니까요. 10%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로 보면 6%, 그러니까 한 7%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작성을 안 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작성하고 싶으신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은 작성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걸 뭐냐면 알고 있고 작성을 희망하지만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그 괴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가족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어쨌든 이 사전연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관점들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면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접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죽음 교육을 아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가 됐고요. 아시는 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죽음 교육을 이수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외하고요. 죽음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 죽음 교육을 혹시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수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러니까 954명 중에 40% 이상은 참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요가 충분하다는 사회적 반증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도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죽음 교육이라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이 아직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그것들을 좀 확산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좀 여쭤봤어요. 그럼 누구에게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연령 순으로 역순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년층부터 시작해서 중년, 청년 이렇게 해서 연령층이 역순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여기서 봤던 것 중 하나 또 고민되는 거는 유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요 비율에 비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그럼 정규 교육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연령에서 이 연령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정규 교육의 필요성들을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대상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규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시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 좀 해야 될 필요성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분석한 결과들을 좀 말씀드렸고,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빠른데 지금 더 빨랐을 겁니다. 네. 네. 앞에 아마 대부분 다 잊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오늘 그냥 이 분석 결과를 갖고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요. 네 개 슬라이드로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연구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연구에 참여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는가? 우리가 고민할 여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연구도 있었지만 그 연구들이 갖고 있는 제한점도 있어서 그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토대가 되는 연구들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한 한국의 상황에서 죽음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은 게 뭐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 연구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증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입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해낼지, 그리고 그것들에 있는 의미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알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 결국은 민이 시작하지만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해서 민관이 같이 지역의 복지 계획들을 짜는 것들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관이 되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도 되게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협력을 잘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관이 결과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슈들을 좀 더 제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죽음과 관련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실증적인 형태들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리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요소들을 보면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이해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들이 필요한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문제로 조금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죽음을 가족하고만 연관시키는 형태가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근데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죽음을 가족이라는 단위들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전공한 영역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 복지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가족 상담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중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실은 아버지가 사별하고 나서 되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그때 이 친구에게 이런 형태의 상담이나 또는 이런 형태의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먼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들도 되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미형하고 상실형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도 관련해서 이제 교육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에 어떻게 그것들을 전환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 사망을 경험하는 경우에 애도 상담 필요성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도 상담 관련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제도할 건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남은 자들의 이슈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성들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성과 관련해서는 당원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영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외국 연구들을 보면 사실 죽음 관련해서 제일 영향력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영성이거든요. 영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메슬로 같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자아존중과 자아실현이라는 것 이외에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때 영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래와 재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문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만들어갈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앞으로 고민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면 연령대별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득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료 치료를, 연명 의료 결정을 죽음하고 곧장 연결시키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이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작성기에 활성화하는 것들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들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때 가족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좀 잘 알리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죽음 교육과 관련돼서요. 죽음 교육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지 않지만 사실 효과성도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죽음 교육에 대한 기대도 되게 높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성과 희망도 높고 그에 대한 기대도 되게 높다라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제도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조금 앞으로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연구 역량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져서 연구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연구들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게 사실 초석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이제 앞으로 많은 더 훨씬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분석해 가면 조금 많은 의미들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